현대한의학의 암치료 국내 현황에 대해서 강의 맡은 장성원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주제는 현대한의학의 암치료 국내 현황인데, 통합의학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어떻게 현대한의학이 암을 치료하는 것을 객관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주제로 일단 삼았습니다. 주로 저는 오늘 마침 대한암면역학회 회원들이 오셔서 저는 이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되게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통합의학에서 현대 한의학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자연통합의학 암학회라는 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 연합학회가 있는데, 이 사진은 그때 경주에서 강의했던 사진 자료입니다. 전에 한번 했던 내용이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MD 앤더슨의 설명 자료입니다. MD 앤더슨은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 센터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캔서 센터 이외에도 정확히 우리는 통합의학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효능의 근거가 노 에비던스, 근거가 없고, 전통 현대의학을 보통 표준치료 또는 통상의학이라는 표현은 컨벤셔널 테라피 또는 케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수술하는 방사선을 보통 컨벤셔널 테라피 케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에서 암 쪽에서 이쪽에서 이용하지 않는 치료 방식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보안의학은 컴플리멘터리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보통 효능이 신뢰할 수도 있고 매입니다.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없고, 에비던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대학교에서 강의는 안 해요. 근데 보니까 이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현대의학에서 같이 동반해서 사용해서 보통 보안의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방금 그 자료는 MD 앤더슨에서의 자료입니다. 근데 이렇게 MD 앤더슨이라든가 하버드 나나파버나 메모리얼 슬로운 캐터린 암센터는 미국의 3대 암센터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센터들 모두 오늘 이 센터들 포함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55개 암센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정통 현대의학을 포함하고, 그중에 또 보안의학과 대체의학 중에서 근거가 있는 것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합의학이라고 표현합니다. 통합의학의 정의는 현대의학과 기존의 근거 있는 보안의학, 대체의학을 다 수용하겠다는 상당히 적극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SIO라고 해서 우리가 국제통합종양암학회라고 하고, 제가 가장 가이드라인을 중시하고 있는 학회이기도 하고, 올해 2015년 올해 6월달에 이 국내에도 의사하고 한의사가 드디어 처음 손을 맞잡고 암을 연구하는 학회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이 됐고, 올해는 11월 29일 날 2차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이 학회에 가서 강의를 제가 부탁을 받아서 이 학회에서 통합 임상 영양학이라는 섹션을 제가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통합의학에 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 해외와 국내에서 아주 불길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암이 기존의 현대의학만으로 다 치료되면 좋은데,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통계를 내본 결과 현대의학에서 하는 어떤 통상의학만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MD 앤더슨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뽑은 건데, 통합의학에서 치료법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것을 많이 중요하는데, 첫 번째는 생물학적 치료법, 생물학적 기반에 의한 치료법인데, 그중에 허브, 한약이 포함되는 표현입니다. 서플먼트, 우리가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비타민C 배용량을 하는 직접적 항암 목적이나 항암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요법들, 또 스페셜 다이어트, 지금 오늘 드셨죠 방금, 항암 특별 치료식을 하는 것을 보통 생물학적 치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이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심신훈련인데, 주되게는 스트레스에 대한 매니지먼트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암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릴렉세이션, 이완과 체면, 이미지조법, 또 운동 기반, 무브먼트 베이스 테라피라 해서 운동 기반의 치료법 중에 요가라든가 타이치는 요가 이제 태극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공이죠. 이런 걸 하고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항암 기공, 기공을 근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 무브먼트, 운동과 관계된 심신 훈련과 관계된 통합의학적인 요법을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기요법이라든가 우리가 또 물리치료에 관련된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치료를 받고 계시죠. 여기서는 카이로요법이라든가 마사지요법 같은 것이 여기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에너지 메디슨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통합의학계에서 가장 사실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치료법이기도 해요. 실제로 통합조향과 교과서를 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또 많은 근거를 또 갖고 있습니다. 논문에 의한 근거가 있고 이것이 임상 논문도 많고 실험 논문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것은 전자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 어떤 대체약의 하나인데 그 중에서 좀 저희 병원에서는 외기공이라고 해서 이스터널 기공이라서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치료법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이의학책인데 전이의학책이라는 말씀 뭐냐면 현대의학은 주로 이제 병 질환들, 이제 세포 위주, 특히 암이면 암 종양을 위주로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이 아니고 세포라든가 세균, 종양 여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작 세균이라든가 종양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데 사람 몸까지 같이 힘들어지는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현대의학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중심으로 해서 그것만으로 암을 재발을 막거나 또 오히려 전이암을 막기 하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이 섰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체 전체를 보는, 즉 인체의 면역력이라든가 인체 대사, 이런 인바이러먼트, 환경, 인체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의학체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의학이 한의학입니다. 한의학이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일단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MD 앤더슨이든 일본의 칸포 메디슨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처방합니다. 그곳에서는 단 국내하고 약간 좀 다른 점은 상당히 이제 가이드라인을 많이 잡아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한의학을 일단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회 중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게 통합의학입니다. 통합의학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지만 통합의학이라는 말을 써요. 한의학도 어떻게 보면 전통 한의학은 약간 중세 한의학이나 근대 한의학이 많죠. 그래서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중세 때 나온 한의학이고 우리가 사상의학은 근대 때 나온 한의학이죠. 그런 것들 아직 한의계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것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의학이 빨리 현대 한의학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또 황제의 경우는 고대 한의학이죠. 우리가 고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고대 한의학.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우리나라 너무 중의학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자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용어가 현대의학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탈피하면서 현대의학적인 장비를 이용한 현대 한의학의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저희 병원은 현대 한의학을 중심으로 안치를 하는 대표적인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D 앤더슨 통합 암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섹션을 사회적인 요인, 신체적인 요인, 정신적인 요인을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아큐펑처라고 하는 침이라든가 요가, 기공, 태극권, 뮤직 세라피 이런 수술 항암 방사선 다 있어요. 그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통합의 핵심은 수술 항암 방사선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 요법들을 최대한 또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요법들을 다 잡아낸 건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다 같이 잡아주는 것이 바로 통합의학이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저희 병원 역시 MD 앤더슨 형태를 많이 추구하는 그런 암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터그레이티브 온콜로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통합의학 중에서도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합종양학이라고 표현하는데 통합의학의 범주에 여러 범주가 있는데 그 중에 암을 치료할 때 통합의학을 더 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술항암 방사선을 포함한 통상의학적 접근을 수용하면서도
근거가 있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는 보완의학, 근거가 있는 대체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겠다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암 환자의 복합적인 건강 상태를 중시하면서 우리가 보완의학 대체약을 보였죠. 흔히 여러분이 불성기 의사 선생님이라 보면 보완의학 대체약을 한다면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데 미국 MDA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된다. 안타깝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통합의학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쉽게 말해 양쪽 의학도 알아야 되고 한의학도 알아야 되고 근거에 대한 대체약도 알아야 이 통합의학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하기 어렵겠어요, 그죠? 한쪽만 하기도 어려운데,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된다는 흐름이 최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통합종양학을 중시해야 되는가? 암 환자분들이 이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이걸 먹어도 될까요? 비타민을 복용해도 될까요? 항기를 복용해도 될까요? 1차적으로 드는 말은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드시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더 많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논문을 보시거나 통합종양을 봤다면 이럴 때는 이 항암제에서 쓰니까 항기를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텐데 대부분 그런 데 관심조차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런 정보를 언론 매체라든가 책을 통해서 또는 동료 암 환자한테 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제가 볼 때 정확한 정보는 좋은데 상당히 비정확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 상업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교정을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드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통합종양학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 설문에서 암 환자분들은 90%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 70%가 몰래 하는 지금 의료인 몰래 한다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음지했던 걸 양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통합종양학의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대한암한의학회라고 해서 암을 하는 유일한 학회입니다. 암을 연구하고 있는 학회 중에 공식적인 학회 유일한 학회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한 30년 좀 넘게 이제 하고 있는 학회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이 학교에서는 암 치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도 참 많이 늦었죠. 작년부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늦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논문과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도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준비를 작년에 폐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간암에 대한 가이드라인, 대장암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고 저희 병원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여러분들께 치료를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 대한암한의학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치료 임상 가이드라인을 작년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국제 학술 교류를 대한암한의학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장에서 강연을 발표도 하고 이런 학술적인 흐름입니다. 또 대한암한의학회에서는 이런 한방에 관계된 교과서를 작년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늦은 거죠. 한방에서 암에 관련된 교과서가 이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 한의 통합종양학이라는 게 말 그대로 통합종양학을 표방하고 있고 한방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근거인 논문 중심으로 다 나왔어요. 이것이 현재 정규 한의과대학 교과서로 쓰고 있고 저희 병원 역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의학이 이제 캔서 케어할 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논문이 있는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항상 제가 그런 걸 많이 질문을 받기 때문에 이 논문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암 환자분들을 이거는 중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한 25만 명 정도를 여러 가지 논문, 잡지 또 우리가 대학원의 학위 논문 이런 것들을 다 케이스를 다 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 검색을 해서 토탈을 한번 내봤어요. 그런 논문인데 우리가 이런 논문 숫자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저널이라든가 학위 논문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지금 한방에서의 암과 관련된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한방에서 중시하고 있는 논문들은 우리가 특히 소화기 관련된 그런 논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우리가 흉곽 내에 있는 폐암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흔히 이제 소화기 쪽이나 폐암 쪽은
난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방에서도 전례적으로 이런 쪽에서 많은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폐암에 관계된 논문은 39.6% 스터디 논문에 대한 케이스 발표를 계속 하고, 저 역시 케이스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암, 간암, 유방암, 여러 가지 직상암이라든가 여기 안에도 계신데 비인두암이라든가 두경두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림프종양 여러 가지 다양하게 췌장암 이런 것들을 다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하고 있는 암과 관련된 논문들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생각한 이제 이 논문을 좀 구성해 보면 아까도 한 25만 명 정도 암 환자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한약에 대한 논문입니다. 과연 암과 한약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59.95% 상당히 높죠. 제일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암센터도 그렇지만 암을 치료하는 가장 핵심은 저희 병원에서 특히 한약입니다. 저는 그거는 물론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 온열 치료기라든가 장비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장비로는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암은 암의 어떤 특성에 맞는 개별 생리에 맞는 한약을 써야 더 치료가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저희 병원 특히 그런 암센터인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많이 이제 시도가 되고 논문은 많이 나와요. 그다음 침에 관계된 논문들 그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침도 종류별로 우리가 침 관계된 이침, 전침 여러 가지 요법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한약도 역시 암종별로 어떻게 도움이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논문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식이요법에서 얼마나 이제 영양치료에서 이제 하는 것들, 또 마사지 이런 것들, 기복에 관계된 논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벤셔널 서랍 이제 메디슨에서 항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항암 케모세라피를 받았을 때 한약이 병행 치료했을 때 어떤 그 부작용을 감소시켜주고 효능을 높여줄 건지 그런 논문들도 상당히 많고 1170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디오세라피 방사선 치료하면서의 그런 부분들 이것들 서양의 양약과 동반해서 어떻게 했을 때 병행 치료했든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서저리 항암 수술 후에 한방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관련된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할 때는 이제 아웃컴이라고 해서 결과를 우리가 뭘 볼 것이냐, 논문의 주제를 뭘 볼 것이냐 이런 것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56.24%인데 제일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클리니컬 심프텀이라 해서 현재 여러분 암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항암 후유증에서 설사 같은 이걸 한약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비인두암인데 혹시 코피가 나서 출혈을 나고 있는데 이것이 한약을 썼는데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증상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 이쪽을 많이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어 마커는 뭐냐면 튜머 마커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암 중에 자꾸 혈액 검사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암이 커지고 있는지 CA라든가 여러 가지 체크 인자들이 있어요. 중요한 표지 인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약을 우리가 그거는 자꾸 이제 암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려고 검사를 꾸준히 병원에서 하고 저희 병원에서 하는데 한약을 썼는데 그 인자가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하는 논문에서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QOL이라고 해서 삶의 질 한방에서 특히 이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한약이 대단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특히 이제 카르노프스키 스코어라 해서 여러분은 사실 제가 다 체크를 합니다. 카르노프스키 우리가 활력 지수라고 해요. 신체 활력 지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원 당시 제가 상담하면 다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거의 누가 구축해야 될 정도 한 50점이라고 표현하는 카르노프스키 50점인데 혼자서 그냥 걸을 수 있는 정도 70점, 80점 이렇게 나오는 그게 이제 50점에서 7, 80점이 됐다는 건 상당히 유의성 있는 치료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실제로 합니다. 또 케모나 이런 라디오 서그라피라 해서 우리가 항암이나 방사선과 관련된 여러 사이드 이펙트
항암이나 이럴 때 이런 항암 중에 부작용이 많죠, 그죠? 이 안에도 계신데 이런 걸 할 때 한약을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작용을 감소시켜 주시는지, 그러면서도 항암제의 효능은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있는지, 의사 선생님이 제일 관심이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 약을 썼는데 한약을 썼어요. 근데 한약이 혹시 내 항암제에 무슨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무조건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 저는 한약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거나 무조건적인 배탈을 하기 위한 의사인데 잘못된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은 논문을 최소한 보시면 최근의 논문들 같은 경우는 항암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항암제 효과를 더 높여줘요. 조금만 써도 될 수 있도록 높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이드 이펙트, 독성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들, 항암제는 막 독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낮춰줘서 오히려 간독성을 완화시켜줍니다. 한약을 써서 간독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항암제에 써서 생길 수 있는 간독성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많아요. 한반에 논문만 조금만 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게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처방합니다. 왜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은 항암제에 쓰면서 한약을 처방할까요? 그분도 논문을 다 그런 것들을 서칭을 했고 그런 안정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처방한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어떻죠? 의사 선생님들이 무조건 모든 한약을 먹지 말라. 무척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최소한 논문을 보고 암 환자를 위해서는 이것을 드셔야 된다고 권고를 해드리죠. 그것이 통합의학의 핵심이죠. 통합의학은 의학도 알고 한약도 아세요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의사지만 그래서 의학 공부를 많이 부족하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여기 계신 암 환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튜머 사이즈죠. 암 크기를 어떻게든 줄이고 싶죠, 그죠? 실제로 한약을 썼는데 튜머 사이즈가 줄어들게 하는 처방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있고, 우리가 생존율 이런 것도 관심 많죠. 한약을 먹었는데 정말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지 이따가 논문도 제가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좋아지는, 표준 치료만 할 때보다 훨씬 병원 치료했을 때 한약과 우리가 항암제 병원 치료했을 때 생존율이 가장 높다라는 연구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그런 것. 그다음에 포스트 서저리 사이드 이펙트,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후유증 같은 걸 없애줄 수 있는 한약. 대표적으로 한방에서는 이제 대건중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상처가 잘 안 남거나 또는 장이 잘 폐쇄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약 중에 대건중탕이라는 처방을 쓰면 수술 후 후유증이 빨리 회복이 되고 가스가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의사 선생님들, 특히 외과 의사 선생님들 중심으로 한약인 대건중탕을 연구하는 별도의 학회가 있습니다. 한약을 연구하는 학회를 의사 선생님들이 갔어요. 왜? 얼마나 수술을 많이 합니까? 항암 수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건중탕에 한약을 투여하면은 회복력이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실제로 투여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대건중탕 안에는 이제 우리가 촉초라 그래서 우리가 산초, 우리가 추어탕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넣는 후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분이야. 또 그 안에는 교의가 들어가 있어요. 교의는 조청입니다. 조청. 그래서 항암하고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조청 같은 거를 차로 많이 드시면은 직접적인 포도당을 공급하는 거니까 원기 회복에도 좋고 수술 후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나 선물을 갖고 와달라고 조청 같은 거 사달라고 하시면 좀 좋은 거예요. 사실 모르셔서 이거는 한방 이상 영향 이런 것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산초가루 같은 것도 적당하게 차로서 드실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하시면 훨씬 회복력도 빠르고 장가스가 빨리 배출된다는 거예요. 수술 후에 빨리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게 이제 대건중탕이라는 처방이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정보가 주로 많은데 일본에서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쓴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왕이면 좀 몸의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분들한테 더 잘 맞겠죠, 사실은.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이에 대한 연구. 어떻게 하면 한약을 이용해서 전이를 예방할 것인가. 저희 병원에서 전이를 예방해주는 약은 상당히 많이 근거 있는 우리 한약이라든가 제약에서 나온 한약들을 투여하고 있죠. 여러분 드시면 항암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근거 있는 성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암 환자분들 자꾸 이제 체중이 빠지죠, 그죠? 그러니까 체중이 안 빠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항암이 치료되고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암이 자꾸 염증을 유발해서 체중이 빠지게 돼, 암흑질이 생겨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한약에 대한 치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암성 통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입맛 식욕 없다고 여기
개수에서 힘들어하시는 암환자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늘려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치매에 대해서 캔서 케어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따가 나중에 본편할 때 나오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 울렁거림, 또 통증, 캔서 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근거 있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캔서 케어, 암을 치료할 때 구체적인 혈자리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혈자리를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항암하면 흔한 현상이 뭐냐, 얼굴 핫플래시가 해서 얼굴에 열감을 확 호소하죠. 그럴 때 도움되는 태충혈이라든가 풍지혈 같은 경우 그게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 캔서 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근거, 이 혈자리들은 했더니 대조건에 비해서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진통제만 쓰는 것보다 안정하죠. 암석 우리가 그 마약성 제품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NCCN이라고 해서 미국 암 네트워크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이드라인을 보는 거에서는 암성 통증에서 침을 맞아라가 가이드라인이에요. 더 이상 이제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암에 침만 닿으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논문 좀 보세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파마커펀처라고 해서 약침입니다. 약침도 역시 체계적 문헌고체, 이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은 가장 논문의 질이 높은, 가장 근거가 있는 논문들을 체크할 때 쓰는 문헌고찰인데 여러 논문을 고찰해보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대규모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ROV라고 해서 약간 이것이 비틀림 현상들이 좀 있어서 편견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항암 부작용이라든가 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부터 증상들을 개선할 때 약침은 유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의 결과고, 저희 병원에서는 약침을 제약회사에서 들어온 약침을 원효탕제 형식으로 하고 있죠. 약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적극적 암 환자들한테 좀 수혈을 하고 하면은 유의성 있는 효과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문들이고요. 그래서 약침도 다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암성 통증에 있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혈자리에 있었으면 대조건에 비해서 실제로 암성 통증이 훨씬 좋아진다라는 그런 논문들이고, 심지어 이제 현대약에서 사용하는 약물요법을 일반적으로 IV 주사라든가 IM으로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IM이라는 건 근육 주사를 얘기하고 IV는 혈관에 넣는 건데, 그것을 한방에서 사용하는 이런 혈자리에 대해 놨더니 IV 주사나 IM 주사보다 훨씬 더 효과가 더 좋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사실 이런 건 대단한 논문들인 거죠. 비교한 거예요. V를 한방에서 사용하는 혈자리에 하는 게 훨씬 IV나 IM보다 좋다라는 비교 논문도 있어요. 의사선생님들한테 제가 많이 강조한 내용인데, 그래서 통합의학을 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근에 있고요. 약침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암에 유발된 여러 가지 울렁거림이나 보미팅, 이 안에도 계신데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치료들이 우리가 내관이라든가 흔하게 한방에서 침 놓는 부위를 약침을 거기다 놓으면 더 효과가 더 좋다라는 그런 논문들이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일레오스 아까 장폐색기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피부 열이 든다든가 이런 것들, 삶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장의 어떤 증상, 소화장애 증상들을 우리가 썼더니 비교 대조를 했을 때 훨씬 더 약침한 투여군이 훨씬 좋다는 그런 논문들이죠. 그런 것들. 실제로 이제 산삼약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논란이 많이 했던, 한방에서 한살 약침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거. 저는 사실은 상업적인 거는 좀 배격하는 편입니다. 한방에서 너무 과하게 비용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너무 제가 볼 땐 그런 부분이지만, 실제로 논문에 의하면은 산삼약침은 우리 암세포주에서 전체적으로 면역력제 향상 기준에 항암제 효과가 있다는 산삼약침이. 그래서 입으로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구로 항암을 하거나 너무 소화력이 떨어져. 그러면 이런 건 IV, 한방에서 혈맥자인 요법이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면역력을 상승을 시키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양인이고 소양인이기 때문에 구강으로 먹는 인삼은 잘 안 맞아요. 먹으면 열이 뜨고 이렇게 알레르기 많이 오는데, 이런 걸 만약에 혈맥자의 요법이라서 혈관으로 직접 넣으면 전혀 그 알레르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율법이 산산약치입니다. 실제로 항암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은 논문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남아는 분들께서 과연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한약이 과연 암에 좋아? 저거 너무 아닌 거 아니야? 무조건 병원에서는 한약 먹으면 뭐 암이 퍼진다고 하기도 하고 뭐 간에 무슨 영향을 준다고 하고 절대 못 먹으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 그래? 뭐 이런 의견을 제가 암 환자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듣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관계 논문이에요. 안티캔서에 대한 항암에 대한 효과가 과연 한약에 있는데 이게 그럼 과학이냐 미신이냐 그런 논문이에요. 주제도 재밌죠, 그죠? 한약이 항암 효과가 있는 게 과학입니까 미신입니까? 라는 그런 논문, 재밌는 논문이 2006년에 발표됐길래 아마 제가 수록해서 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안티캔서에 대한 한약 종류는요 이렇게 많아요. 항암 기전도 이거 하나하나가 다 논문입니다. 이것도 다 논문을 다 발췌한 거예요. 묶은 거죠. 우리가 두경부암, 편병세포암 같은 경우에 뭐 황금 같은 약재 제가 많이 한약재로도 많이 쓰고 여기 계신 암 환자들한테도 많이 쓰고 약침에도 들어있어요. 소년 약침에. 이것이 이런데 편성상품에 좋다는 논문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많이 드시는 개똥쑥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항암효과가 우수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렇게 아주 대단한 인터넷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도움이 되는 한방에서 첨언한 한약재가 있고 거기에 맞는 염증 한 개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약일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쓰는 약은 아니에요. 개똥쑥이. 어쨌든 그런 것들, 뭐 섬술한 약이라고 이런 것들도 저희 병원 다 이제 각 암종별로 도움될 수 있는 우리 한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황년이라든가 감초 가장 높은 등급의 항암 효과가 있는 게 또 감초입니다. 그런 것들, 황기, 지모, 후박 이런 약들은 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약재 안에 들어가 있는 약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다 항암 효과 이런 기전에 의해서 있다는 게 이미 너무나 많은 논문이 나와 있고 지금 심지어 한약은 거의 많은 한약들은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최근에 연구에 어느 정도의 리절트 결과예요. 한약 개별을 다 봤더니 많은 한약들은 항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기전에 대한 거 이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요거는 암종별 특히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글라이오마, 뇌종양 요즘에서는 특히 우리 병원은 블라스토마에서 교모세포종 있죠, 그죠? 교모세포종에 관계된 약재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어요. 단기라든가 시오라든가 능소 이런 약재들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교모세포종 환자들 볼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하고 환자들에 대한 부분도 터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치료하고 있는 근거 없는 건 없어요. 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치료하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죠. 그 의인 약진 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봤잖아요. 캔서 파트 특히 중국에서는 율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여러분이 식단에도 봤는데 율무는 약침으로 개발됐는데 이게 항암 효과 아주 우수해요. 옛날에 우리가 율무는 양성종양에 옛날부터 한방에서 썼었어요. 사막의 율무를 다량을 쓰면 사마귀가 없어집니다. 근데 목이 차강을 해서 중국에서 많이 연구를 했던 약침을 했던 이게 종양 사이즈를 줄이는 약침으로 개발해서 많이 중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의인 약침 같은 것들이 효과다. 또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아마 주사 치료하실 텐데 상기생이라고 하는 한약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위암에 많이 썼던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에서 한 100년 전에 이것을 이제 알고 약침 형태, 즉 여러분이 알는 미슬토라고 하는 그쪽에서는 아브노바라고 주사가 많이 썼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상기생 주사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HCC 같은 경우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 결론인데 항상 아마존들한테 제가 이제 설명할 때 결론 이걸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항상 우리가 논문을 쓸 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 논문, 우리가 사람한테 직접 하지 않고 생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논문. 또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뭐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에요. 이런 것들. 이게 임상에 대한 질이 좀 약간 다른데 우리가 실험실에서의 논문은 한약은 주로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우리가
안티캔서 효과를 어떻게 주냐면 우리가 세포는 스스로 자멸을 해, 죽어야 돼요. 일정하게 살면. 우리가 여러분들 각질이 있죠? 각질? 피부 각질? 떨어지잖아요. 그죠? 보통 28일 주기로 각질이 떨어지는데 28일 전에 생긴 세포가 죽는 거예요. 죽은 세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민감한 사람은 한 3주 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죽은 세포. 세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랐다가 죽는 거예요. 세포. 근데 암세포는 자라는데 계속 자라는 거예요. DNA가 변형이 돼서. 이해가시죠? 그게 이제 병인 겁니다. 암세포. 그 원인은 뭐 DNA 병원이 여러 발암인자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한약재 중에는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세포장애, 아포프토시스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는 표현이에요. 이런 약재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세포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 또 면역 기능을 전체적으로 분할을 잘 되게 하는, 또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또 안지오제네시스라고 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세포는 혼자서 끝까지 자라지 못해요. 우리가 암이 현대의학에서 암세포를 발견하려면 1cm가 돼야 돼요. 1cm. 1cm 자라는 거 여러분은 암을 발견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1cm는 우리가 CT에서 체크할 수 있는 크기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CT에서 여러분이 내 증상인데 암이 있는지 한번 볼까 검사해보면 CT에서 발견하는 1cm입니다. 1cm. 1cm 이하는 잘 안 잡혀요. 펫CT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포도당을 하는 어떤 방법에서 검증을. 그거는 0.5cm까지 측정해줘요. 쉽게 말하면 0.5cm 아래에 나와 있는 암세포 크기는 현대의학에서는 못 잡아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1cm까지 우리가 진단하려고 할 때 1cm까지 자라는 기간이 보통 10년 봅니다. 10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암이 발견됐다면 10년 전부터 암이 씨앗세포부터 점점 커지고 있고, 보통 암세포가 1에서 2mm 정도 크잖아요. 그럼 처음에 저 혼자 세포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한 2mm 되면 혼자서 못 커요.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혈관을 새로 뻗칩니다. 이런 거를 안지오제네시스라고 표현해요. 혈관 신생이라고. 신생혈관, 확장혈관.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들이 되면 1에서 2mm 하면 주위에 있는 혈관에다가 얘가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뻗는 거예요. 그러다가 혈관이 딱 닿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전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은 발견 당시 50%는 이미 전이가 있습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학계에서의 정설입니다. 꼭 여기 폐암이 여기 발견해서 여기 1cm 이상 큰 것만 발견했을 뿐이에요. 어딘가에 몇 cm짜리가 있을지 모르고 몇 밀짜리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는 몸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 전 세계의 흐름이에요. 여기에 암이 있어, 여기 수술을 해, 끝.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재발이라는 걸 말하게 되는데, 재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원발암에서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불상의 암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인 겁니다. 아시죠?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미연에 수술하고 나서도 우리가 항암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혹시 수술은 완벽하게 됐어요. 혹시나 암이 있을 수 있으니 수술 후, 포스트 서저리 후에 케모세라피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케모만 하는 건 넌센스인 거예요. 사실 몸을 만들어가면서 몸에 어떤 그 사람은 저는 항상 비만하고 비만 환자가 와요. 살을 뺐어요. 그럼 영원히 살이 안 찝니까 다시? 살이 다시 찝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에 대한 교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암은 재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암이 온 사람이 다시 재발하면 2배가 넘습니다. 일반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몸을 잘 만들어서 해야지 된다라는 그 흐름에 대한 핵심이 통합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차단해주는 게 한약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걸 표적치료제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한테 제가 투여하고는 항암날이라는 약이 대표적인 안지오제네시스,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물질이 모항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여하는 약이 대부분 그런 거고, 그런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중 약물이 내성 있는 것들을 역전시키는 작용이 있다. 이런 것들.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존율을 높여주고, 우리가 암에 대한 반응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이제 본병원에 가서 암이 얼마나 사이즈가 줄었는지 정체된 이런 것들을 튜머 반응률을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높여줍니다. 한약이. 같이 병에 걸렸을 때. 그런 것들. 또 삶의 질을 높여주죠. 한약을 먹으면 기운도 나고 피로도 훨씬 줄어들고 소화장애도 없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몸이 스스로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한약. 그 다음에 리듀스 케모세라피 독사이스티. 항암제 자체는 독성이 있어요. 독성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활성산소 죽이는 경우. 또 라디오세라피. 방사선요법에도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2차 암도 생기게 하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잘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항암에 전혀 반응에 문제가 없으면서 도와주시는 한약이 있다면 베스트인 거죠. 그죠? 그런 것들. 그런 한약이 있습니다. 논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약들이 불거지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나왔는데 사람이 건강한 이게 신체를 하얀색이라고 많이 본다면 암이 생겼어요. 암이 생기면 어떻게 몸에 염증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악익질이 만들어서 소화도 안 되고 침중도 빠지고 막 이러죠. 검은 환경이 되는 거죠. 치료자면 리퍼스 트리트먼트. 치료자는 이런 환경이에요. 만약에 웨스트 메더스 항암제를 쓰면 우리가 타겟팅을 암이 없어져요. 100% 없애드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1cm 이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웨스트 메디슨이기 때문에 좋아지는데 근데 몸 상태는 어떠냐면 회색이 되는 거죠. 활성산소도 많이 생겨 있고 몸이 독성이 생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끝까지 잘 항암을 하면 좋은데 그 환경을 못 만들어주면 끝까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약을 쓰면 한약 자체는 웨스트 메디슨보다 환경 자체는 더 좋아지긴 할 수 있어요. 회색이 좀 열받았죠. 근데 튜머 사이즈가 줄긴 해요. 근데 완전히 줄진 않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약을 이용해서 튜머 사이즈를 줄이는 거는 서양약보다 한방이 약합니다. 직접적인 암을 공격하는 치료가 아니에요. 한방은 면역 중심의 치료가 많고 물론 직접적인 사이즈를 줄이는 아주 톡식한 치료가 있어요. 비상이라든가 옛날에 신석이라 해서 사약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써서 막 그런 적정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한방에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있지만 그 적절하지 않아요. 한방에서. 그래도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은 이미 현대의학에서는 충분히 독성을 이용한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방에서도 독성을 이용한 치료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전 세계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암 사이즈를 적극적으로 줄여지는 양박과 면역을 키워주고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를 없애주고 여러 가지 혈관 신생을 없애주는 한약이 결합된다면 가장 베스트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 결론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컨비네이션 세라피라고 표현해요. 이 컴바인드된 이런 케모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병행을 했을 때 실제로 오는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암만 했을 때보다도 생존율이 더 높고 단독으로 한약만 썼을 때보다도 생존율이 더 높은 게 뭐냐? 병행 치료했을 때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한약만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하면 좀 걱정스러울 때가 개인적으로 있어요. 왜? 논문에 의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병행치료군도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 병원은 그래서 병행치료군을 많이 권고하고 항암을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저희는 최대한 부작용을 억제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항암에 대한 한약병원 투여했을 때 부작용 관리에 대한 논문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시스플라틴을 썼을 때 부작용을 억제해줄 수 있는 한약, 보주익탕을 썼더니 폐암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젤록스 요법을 양방에 있는 항암제를 한방 투여했을 때 폐암에서 전된 대장암 환자한테 정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논문들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치료할 수 있죠. 저희 병원에서 지금 시스플라틴을 치료 중에 있는 암 환자들이 계신데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방에서 하는 보증익탕이라든가 사구자탕, 사물탕, 육두탕 여러 약제들이 과연 시스플라틴의 작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면서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 최근의 한방은요 옛날에 중세한의학에서 벗어나서 근대한의학이 아니고 현대한의학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현대한의학은 뭐냐면 에비던스, 근거가 있는 것을 현대한의학으로 저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투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리노테칸이라거나 여러 파클레탁세, 여러 가지 카페스탈 항암제입니다.
이런 것을 병했을 때 한약을 썼을 때 어떤 반응이 있고 이 약재에 어떻게 부작용이 나는지 다 연구한 논문들이에요. 그런 논문들인데 이런 항암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 만약에 이르노테칸 많이 이 안에도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이걸 쓰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것도 극심한 설사예요. 이게 독성입니다. 근데 그때 바나사시타가 지금 이따가 한 번 더 나오지만 이 설사를 자연스럽게 없애주면서 이르노테칸에 대한 영향은 전혀 주지 않고 오히려 효과는 더 높여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를 예방, 이르노테칸을 써요? 의사선생님들 일본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르노테칸을 쓸 것 같아요. 내가 의사선생님들이. 그럼 미리 예방 목적에서 바나사시타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항암 중에 설사의 빈도가 훨씬 줄고 이르노테칸을 끝까지 쓰게 만들어드린다는 거예요. 베이스 치료예요. 아까 말씀드린 병인 치료죠. 그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선 무조건 한약 안 됩니다. 바나사시타는 무슨 약인지 관심도 없어요. 안 됩니다만 말이에요. 그건 무척 잘못된 거죠. 암 환자를 위해서는 병인 치료해야 된다고 권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 파크로텍살도 많이 쓰는 항암제인데 거기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육통 저림에 자약갑조탕은 하면서 대표적으로 근육통이라든가 우리가 쥐났을 때 많이 쓰는데 자약이라든가 감초라든가 이런 것은 항암 효과도 우수한 한약제예요. 근육통만 치료하는 게 사실 아니고 항암 효과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자약갑조탕을 가져갈 형태로 제약회사 도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죠. 특히 이제 이런 약제들은요, 탁셀 계열의 약들은 상당히 후유증을 없애주고 좋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일일이 어떤 항암제를 쓰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한약제를 투여할 때 다 감안해서 투여를 하는 거죠. 육군자탕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약 중에 하나인데 육군자탕. 암 치료할 때. 왜 그러면 육군자탕을 많이 쓰냐? 말 그대로 6명의 군자가 아주 좋은 한약이 있다는 사군자탕이라 해서 인삼백질 복용 감초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한방에서 보약으로 많이 쓰는 약인데 거기에서 바나진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가는 육군자탕. 우리가 이제 이 바나 자체도 몸에서 악액질을 많이 없습니다. 암성 악액질. 몸에 염증 환경을 많이 없애죠. 그 바나 자체도 항암 효과가 있어서 위암에 많이 쓰는 약이에요. 그런 효과는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진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약을 항암하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울렁울렁거리고 구토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쓰면 좋더라는 거죠. 폐렴도 예방하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폐암 환자 4개인 분한테 제가 좀 투여 중인 약이에요, 이게. 저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자신있게 투여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작년에 이게 일본의 의사 선생님이 이제 통합 한의학회라는 데서 이걸 육군자탕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이걸 발표해서 근데 그 육군자탕을 쓸 때 좀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약인데 혹시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부작용이 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건 넌센스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약은 에너지 대사가 높은 사람들, 열이 많은 사람들, 우리 흔히 말하는 소양이라든가 이런 태양이라든가 또 열이 많은 태극민 이런 분들한테 쓰면 사이드가 날 수 있는 염증을 더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 몸이 좀 춥거나 소화장애 있으면서 열에너지 대사가 좀 떨어진 사람, 그러면서 기운이 없어서 이완됐다고 표현하는 그런 암 환자한테 써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일본처럼 지금 모든 암 환자한테 이걸 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본 의사님들하고 저희 교류를 해서 좀 교정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문이 나온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참 감사한 일이지 사실은. 네,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번중탕 항암 아니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암 수술하고 나서 대번중탕을 일본에서 많이 투여해요. 후유증이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암 수술하는 분 얼마나 많아요? 제발 주위 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약을 써야 된다. 모르세요 대부분. 심지어 한의사분들도 모르세요. 이런 약을 써야 된다. 저처럼 이렇게 관심 있는 한의사는 이제 논문을 찾아보니까 알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억간산이라는 거. 보통은 불면증이라든가 얼마나 항암하고 불면증 많아요. 그죠? 그런 거에도 억간산 저희 병원에도 있습니다. 제약회사로. 보증액탕. 보증액탕은 항암 효과도 아주 우수하고 우리가 NK셀도 상당히 높여주고 암성 튜머도 좀 전이도 없애주고 이런 약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항암을 하고 나서 암성 필요가 있으면 그냥 모든 보증액탕을 써요. 10전 때부터.
그것도 물론 잘못된 거죠. 근데 어쨌든 암성 피로가 있거나 몸이 제가 좀 이 안에도 좀 썩어야 된다고 생각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상담은 절대 안 먹으려고 한약을. 왜? 원병원 의사 선생님이 절대 한약을 먹지 말랬다는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제 속으로. 참 해도 너무. 제발 논문 좀 보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의사하고 지금 한의사가 학문적인 교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스란히 그 피해는 환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드셔야 돼요. 우리 저희 병원의 폐암 환자한테 제가 고지혈당을 3배랑 해서 시절에서 확 높여드렸죠. 그런 분이 있어요. 대병원.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도움되네요. 특히 폐암 환자. 정말 도움되냐. 원기를 회복시켜드리고, 특히 이거 카페스타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거의 루틴하는 약으로 의사선생님들이 암 치료할 때 쓰는 약입니다. 이런 항암요법을 했을 때 부작이 되는 대표적인 한방약이 아까 말 육군자타. 이런 기전이 이미 다 많이. 항암하면 식욕부진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건실도가 중요하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식욕부진이었다. 그런 분들한테 육군자타 참 좋은 약이죠. 그런 거. 부차신규환. 우리가 한의사들 참 많이 쓰는 처방인데, 이 처방은 원래 우리 전통적으로 이 처방은 원래 체격도 좋고 좋았던 사람이 갱년기 이후에 갑자기 무시를 죽고 무릎도 아프고 이럴 때 썼던 원래 처방이에요. 일본에서 약간 처방 내용이 약간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우차신규환을 봤더니 여러 가지 이중맹검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직접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걸 직접 쓰다 보니까 논문의 질이 좀 높아요. 높은데 이런 걸 했더니 전체적으로 물론 그런 것들에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 치료할 때도 주의하고 다 합니다. 그런 거. 바나사시타 말씀드렸죠. 바나사시타 같은 거 이따 한 번 더 하는데 항암을 하고 나서 설사라거나 입병이 났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요 안에도 계세요. 요 앞에도 두 분이 계시죠. 바나사시타 써셨던 분, 바로 앞에 두 분 계시네요. 항암하고 나서 막 설사하고 분해가 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계통에 감초사시타 썼던 케이스죠. 그 옆에 계신 분은 항암 중이시죠? 그래서 제가 썼던 콜피리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나사시타 예방 목적에서 지금도 투여하고 있어요. 좋죠. 훨씬 좋다. 그게 가이드라인이고 제대로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전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진행성 이암 환자에게 한약을 사용할 때 과연 이게 생존의 이익이 있지? 한약을 먹는데 과연 진행성 위험까지 좋아질 수 있어? 그게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이 어드밴스라는 거는 뭐냐면 아주 암이 확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이게 2010년의 논문이 이게 나와서 상당히 센세이션했던 논문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한약은 우리가 진행성이면서 한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치료를 많이, 아까 말했던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위장 계열의 암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방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근데 그 중에서 위장안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어요. 위장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이름의 처방인데, 이 처방은 뭐냐면 사군자탕, 아까 육군자탕은 사군자탕이라는 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중에 사군자탕이라는 인삼백출, 복령, 감천 빠졌지만 그 약에 항암 효과가 좀 있는 계열등 하고 있죠. 원래 이제 위상 과다나 이럴 때 쓰는 약들이 좀 더 추가돼요. 어쨌든 이런 이 세 개의 약제가 결합되는 흔하게 한방에서 많이 쓰는 처방인데, 이런 것들을 위암에 쓰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사군자탕 계열을 위암을 많이 썼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항암약법을 3사이클 이상 받았던 한 213명의 암 환자에게 실제로 이 처방에 대한 실험 논문이 아니고 이건 임상 논문이에요. 했더니 한약을 투여하지 않고 이 처방을 안 투여하고 항암요법만 3사이클 하는 경우에 중앙생존기간은 보통 이 실험할 때 전체 피험자의 절반이 생존해 있는 어떤 기간을 시점을 얘기하는데, 한약을 투여하지 않고 항암만 했을 때는 우리가 14달, 그리고 항암을 하면서 한약을 병행한 경우 20달, 그리고 최상의 지지염 치료를 받았지만 항암약을 받지 않았던 186명 가운데 이 한약을 투여하지 않은 분은 7달, 가장 낮죠. 한약조차도 안 썼던 경우는 가장 생존율이 떨어지는 거고, 항암을 하지 않고 한약만 투여하는 경우는 14.8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공통적으로 가장 효과가 우수한 거는 항암과 한약을 같이 병행해 주는 거예요. 생존율이 가장 높은 거는. 그리고 한약을 투여했던 분이 항암만 한 것보다도 더 높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한약은 진행성 이완제 예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약에 대해서 항암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펀메드라고 전 세계에서 의료인들이 다 보는 논문입니다. 펀메드.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서 정말 항암과 관계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지금 여러 가지 항암에 대한 논문들을 좀 하고 있고 또 연구 논문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국내 한의과대학에 쓰는 교과서도 연구를 했어요. 국내 한의과대학에서 지금 쓰고 있는 여기 한의사분들이 계신데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쭉 인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령, 동충하초, 영지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런 개별적인 한약에 대해서 각각에 다 이게 안티튜머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미 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국내 한의과대학에서 이걸 연구했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논문들 다 분석했더니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너무나 많은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한약재 하나하나의 항암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들이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것도 처방에서도 이런 것들이 항암에 대한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 치료에 잘 사용한 한약. 요번에 추천은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암에 치료하는 많이 사용하는 처방들을 봤더니 우리가 암 환자분들 전신 못하는 게 심하죠, 그죠? 그때 쓰는 처방이 십전대부터 보조부터 면역력 강화해주고 식후부진도 없애주고 항암 수술의 체력도 개선해주고 물론 이거 자체도 다 항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분역구토의 육군자타, 연비의 대거입니다. 재발전을 억제해주고 여러분 십전대보탕이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약 중에 하나가 십전대보탕인데 제가 저번에 한의대생들한테도 물어봐요. 십전대보탕을 쓰면 암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의대생들 한 200명 앞에 대답하는 한의대생들이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십전대보탕은요 암 전이를 억제해준다. 이미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암 사이즈도 줄여주고 안저지를 수 있어요. 즉 신생혈관 억제해주는 약도 있는 약이에요. 그리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주말할 것도. 그래서 심지어 일본에서 많이 쓰는 10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암 환자들 10년 전부터 루틴에서 처방하기도 해요. 심지어 암 환자분들 10년 전부터 많이 드세요. 아셨죠? 다만 이 10년 전부터는 소화력이 좀 중후돼. 소화력이 떨어지는 모습. 또 너무 열혈 대사가 높은 분들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한개라든가 6개라는 약이 암에는 좋은데 열혈 대사를 높게 해서 좀 약간 체열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한 것들은 한의사분들한테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런 약들. 의자신경, 말초신경. 근데 항암을 하고 나서 여기도 계신데 손이 저려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 항암의 부정, 말초신경이었는데 이럴 때 쓰는 약이 우차신경입니다. 그런 논문이 많이. 또 설사할 때, 항암을 설사를 했다. 그러면 바나사시탄, 일본에서는 이 약을 그냥 루틴에 썼어요. 저는 이 약만 쓰지 않아요. 바나사시탄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황금탕이라는 약도 있고, 바나사시탄보다 좀 더 체력이 떨어진 부분들은 감초사시탄을 쓰다. 에너지 대사가 더 떨어진 분들은 생황사시탄을 쓰다. 전문 한의사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처방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감초사시탄을 써요.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좋아요. 감초는 게다가 항암 효과까지 더 우수한 거죠. 그런 것들은 좀 그런. 그리고 일본의 이런 부분에서 참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심지어 어쨌든 딸국질에 항암에 딸국질 하죠. 그때 쓰는 처방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검토하고 후세방도 쓰고 일본에서 많이 이제 이런 우리가 고방도 쓸 때 너무 처방 개수가 적어요. 일본 같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 일본에서도 좀 저희들이 하고 교육할 때 좀 우리들이
훨씬 더 좀 말씀을 또 계별생리가 없어요. 환자별로 몸이 추운 사람, 몸이 뜨거운 사람 쉽게 말하는 쉽게 보나 지금 여름인데 선풍기나 에어컨 쐬면은 어이구 시원해 이런 분도 있고 더 틀어줘 이런 분도 있고 그냥 적절한데 이런 분도 있고 그죠? 또 어떤 분은 에어컨 쐬면은 뭐 많은 아무들이 옛날 아무래도 막 선풍기 쐬면 막 힘들다 그러죠. 에너지 대사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거기에 맞는 약이 다 달라야 돼요.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중의학이라든가 일본의 캠프 메디신은 없어요. 미국의 한의학에도 없고 그거는 오로지 국내 코리안 메디슨의 강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 전 세계 한의학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매칭이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연결된다면 암 환자들이 맞춤 치료가 가능한 거죠. 한방에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 코리안 메디슨에서 암과 관련된 치료의 어떠한 전체적인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제 강의 여기까지 하고 이 뒷부분에도 강의 내용이 많은데 2차 강의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